한가위 특집 방송 더도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5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재정의 70.5의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동욱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관련해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이광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5부입니다. 여기서 잠시 교통 정보를 듣겠습니다.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매시간 소개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예, 그러면 교통 정보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 시각 추석 귀성길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조금 줄어들 만도 한데요. 교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일부 요금소에서는 진입 조절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막히는 길 그래도 고향 내려가는 길이어서 즐겁게 가고 계시죠? 마냥 추석 연휴를 즐기기에는 가슴 아픈 속상한 이 분노가 참아지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던 주였습니다. 최동욱 파문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민변에서 지금 국정원 사태 초반부터 시작해서 결합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민변 전 사무차장님 이광철 변호사님과 현 사무차장님 박주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물러난 권력과 현재의 권력.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예, 이게 사무차장이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빨리 다음 권력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 목소리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분씩 인사 한번 주시겠어요? 먼저 전 퇴임 권력. 죽은 권력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죠. 예, 지난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과 같이 사무차장을 했다는 그 영광 하나만을 간직하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너무 짧나요? 목소리의 색깔을 그 지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멘트를 쳐주십시오. 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너무 바쁘시죠?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그 2시간 동안 두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점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 재밌겠다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사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두 분들 지금 변호사 업무하느라고 오늘 하루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도 못 보고 오셨을 분들 같은데요. 조금은 편안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때로는 유머로 그리고 때로는 다독임으로 말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조합원님 중에서 국민바랑이님이 날카로운 분석 기대할게요 하셨는데요. 저한테 말고 이 두 분한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주민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광철 변호사님도 지금 국정원 대응팀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최동욱 파문이라는 사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파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정원 사태에 관련된 수사의 일련의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간단히 시간 순으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저희 지난 촛불 때 아마 이광철 변호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 촛불 시민들께 브리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촛불 현장에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텐데요. 예, 지금 최동욱 총장이 오늘날 이렇게 험한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했던 시발점은 이제 아무래도 작년 대선 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던 이제 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어서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지를 좀 시간순으로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 12월 11일 날 역삼동에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라고 하죠. 뭐 이제 네. 지금은 뭐 이름들이 하도 뭐 다 알려져가지고 뭐 비밀도 아니던데 김하영 씨하고 민주당원들이 좀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그 이른바 소위 말하는 댓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12월 12일 날 민주당이 이제 김하영 씨를 고소했고요. 고발했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12월 16일 날 그 수사에 따른 중간 수사 결과가 있어서 그 김하영 씨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예. 그것도 결국은 이제 김용판의 농간이었던 점으로 예. 이번 그 검찰의 수사 결과 네, 드러났고요. 그리고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올해 1월 3일 날 경찰이 김하영 씨의 대선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를 했다라는 그 발표를 했고 이후에 그 한겨레가 그 원세훈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이 부분을 예, 예. 보도를 좀 했습니다. 보도를 했었죠. 이 부분이 3월 18일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가지고 4월 18일 날 검찰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좀 더 강도 높게 진행을 하다가 올해 그 6월 11일 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예. 기타 뭐 국정원법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입 시비를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6월 14일 날 수사 발표를 하면서 원세훈을 수장으로 하는 국정원이 선거란 선거는 다 개입했다. 예. 이런 그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정통성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바로 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그렇죠. 예,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이런 힐난을 들었던 그 최근 예. 검찰총장이 아주 결정적으로 눈밖에 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뭐,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죠? 수사의 방향도 계속 지켜냈고, 또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는 부분은 실은 저는 기대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놀랐었고요. 여튼 지금 공판 현장을 지켜본 기자님들도 그 방청하신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검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최동욱 사태가 발발을 했는데요. 그 박주민 변호사님이 잠시 그 며칠간의 그 최동욱 파문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그냥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 예. 입에 거미줄을 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는 예,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 한번 다 같이 복기를 한번 해보는 다 같이 거죠. 한번 복기를 해보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옆에서. 자,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네. 의견을 사실은 보태주세요. 그 조선일보가 이제 먼저 보도를 했었죠. 조선일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무렵이 좀 재밌었던 게 지금 공소유지 아까 문제 얘기하셨었는데. 네. 공소유지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판 과정에서 이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차차 발견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NLL 대화록의 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건도 사실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가 그 사건도 지금 국정원 손을 떠나서 검찰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었죠. 그 무렵에 이제 사실은 조선일보가 갑자기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보도를 했고, 근데 그 보도 내용에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경로로, 특히 기자 신분으로 살펴볼 수 없는 자료들을 살펴본 형식으로 기사가 작성이 돼 있었어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렇죠. 정보들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에 놀라는 것과 동시에 또는 그만큼이나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게 됐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그 무렵에 사표를 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청와대에서 또 오늘 보도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특별 감찰을 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법무부의 장관의 감찰 지시와 더불어 청와대 측면에서도 감찰이 있었던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죠. 애초부터 오랫동안 한 달 이상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서 믿음직한 이제 정보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네, 그러면서 지금 발을 밝히면서. 뭐 여야, 뭐 청와대, 국정원, 뭐 검찰 할 것 없이 전부 이 문제로 지금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약간 혼란스럽고 복잡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뭐 그 가운데 뭐 언제나 이게 어디 발이라는 얘기로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가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미뤄 추측하는 정황으로부터 미뤄 추측하는 또 진실들 각각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짜맞춰보고 있는 진실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뉴스 보도를 보니까 특히 지금 그 김용판 그리고 원세훈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공소유지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증거도 보강하면서 그 공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들, 공판 검사들을 공소유지 검사라고 하는데 그 공소유지 검사 중에 한 명이 또 관련해서 내부 게시판, 검찰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검사들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 보셨죠? 예.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조선일보가 보도되기 전에 일부 검사들은 보도 사실을 알고 검찰총장이 그만둘 거니까 동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를 그 공소유지 담당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올렸대요. 근데 오늘 공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공판 검사가 통상적으로는 뭐 이제 저희 뭐 법률가들은 다 아는 얘기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수사 검사하고 공판 검사는 이제 분리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중요 사건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사건은 수사 검사가 직접 이제 예. 공판을 진행한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직관이라고 이제 네, 직접 그렇게 관여한다 이런 거죠. 네, 직접 관여한다 해서 직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그 특별수사팀의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지금 공소유지를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특별수사팀으로 총장의 직접적인 그 관심들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총장의 거취라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사 같은 것들이 예. 그 지금 얼마만큼 총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좌우되고 있는지도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고 있고 예. 아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저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총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사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아마 일반 그 공판 검사에 비해서는 예. 좀 상세히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은 좀 듭니다. 아니 그것도 오늘 재판이 있고 지금 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재판이 네. 뭐 증인 신문에다가 계속 그러니까 그 업무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심경이 그러니까 좀 추측되어져요. 요즘에 저희 서초동 가면은 참 낯 익은 풍경 중에 하나가 보수단체 분들이 검찰 앞에 와서 계속 집회를 하시죠. 예, 검찰 앞에서. 예, 그러니까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검사들을 구속하라 이런 걸 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해서 별것도 아닌 사건을 기소를 했다. 이 기소한 검사, 수사한 검사가 오히려 운동권 출신이고 종북이다. 예. 뭐 이런 예, 주장들 예, 계속하고 예. 또 보수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연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나 지금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방벽, 보호벽이 될 수 있는 것이 총장이라는 존재입니다. 정치적인 외압도 막아주고요. 외부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압력도 막아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총장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총장이라는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모든 정치적 부담들을 이 일선 검사가 직접 몸으로 겪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하면은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죠. 아, 이거 참 누구한테 밉보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예. 뭔가 결과가 나오면 나도 뭔가 될 수 그렇죠.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로까지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더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니 그 검사의 수장, 검사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일개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를 열심히 해서 또는 재판을 열심히 한들 예 그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우리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하는 행태를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열거를 해봐도
뭐 미네르바라든지 PD수첩이라든지 그분들 정말 뭐 정당한 언론인으로서 또 일반 시민으로서 또 제야의 숨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충분히 우리가 헌법상의 그런 보장 속에서 충분히 했던 것들인데 검찰이 막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정말 괴롭혔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막 승진하고 검찰의 높은 자리에 가고. 아니 게다가 무죄 나고 막 이랬는데도 영전들 하시죠. 이제 정말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수사들이 정권의 이해들을 검찰 차원에서 뒷받침했던 그런 수사라는 것이 뭐 명명백백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이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동욱 총장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관철될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 사건의 배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동욱 총장이 일선 수사팀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이것은 어떤 정권의 이해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검찰이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다라고 검찰 수사팀을 독려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권의 핵심인 뭐 국정원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와대 새누리당이 얼마나 최동욱 총장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을지는 정말 뭐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안 봐도 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고발을 몇 건 이제 뭐 원세훈도 고발하고 그 과정에서 고발 대리를 하셨죠. 우리 구속을 보수 이른바 가스통 보수로부터 구속을 촉구당했던 뭐 진재성 검사도 만나보고 이제 만나보고 났더니 나중에 이분이 그분이더라. 그래서 만나보고 있는데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제가 이제 조사를 마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인 이제 조사 무인을 찍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이제 검사가 하고 이제 무인을 이렇게 찍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지문 찍는 거죠. 그렇죠. 도장을 가져갔는데 이제 마지막 조서 정리 작업을 하는데 그 검찰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검사님도 그렇고 정말 며칠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아무튼 저희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나중에 그 상황 속에서 그 검찰의 그 수사팀이 받아야 될 그 마음고생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짠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한 사람이 영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최동욱이라는 한 인물을, 한 법조인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검찰 수사 결과에 놀라기도 했지만 불만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의 유머 운영자분을 대리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뭐 고소고발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고생을 했다라고 검찰 칭찬해 줄 수 있는데 또 빠진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정원 직원 그다음에 경찰들이 했었던 일들 중에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던 부분, 최소한 부분을 기소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최소한을 하기 위해서라도 방금 이강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총장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의혹으로 지금도 남아있죠.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뚫어냈겠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그걸 못 뚫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 작업과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최동욱 검찰총장의 뚝심이 있었다. 이거 안 하면 검찰 죽는다. 또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정도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이 완전히 다 잘했다.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아니, 워낙 우리가 검사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이 태생,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의 태어나던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간에는 어쨌든 정권이 뭐 본인의 임받대로 인선을 할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이번에 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는 바람에 그 정권의 입맛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죠. 특히 또 추천 후보가 그 이전 정권에 이루어졌기도 했고 이쪽에서 바라고 있었던 게 뭐 내심 바라고 있었다고 전해진 사람들이 뭐 김학의 우리 유명한 김학의 차관님 그리고 또 안창호 검사 출신의 지금 헌법재판관이시죠. 소장하고 있지 않나요? 안창호 소장이십니까?
누구요? 안창호 안창호가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이죠. 지금요? 예. 아니죠. 박한철. 예. 박한철. 아이고. 예, 전 순간 검찰 출신이군요. 예. 검찰 출신의 헌법재판관인데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최동욱 이 총장으로 약절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여튼 정권하고의 소위 말하는 조율된 라인이 없는 채로 총장이 직을 수행하게 된 태생적으로 보면은 국민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그런 태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근데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수 언론이나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태생 부분에서 의혹을 좀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야당하고 밀월 관계가 있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은근하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게 권은희 수사과장을 대하는 그런 태도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런 식으로 매번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참 덧칠하는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또 계속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 주말인가요? 최 총장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그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 그 대검 감찰과장이 또 본인이 사퇴변을 올려서 또 그것이 검사. 예, 김윤상 검사가 사퇴변을 올리기도 했는데 김윤상 검사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의 고등학교 선배, 대학 선배. 그러신가요? 그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친하거나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같은 날 청취자분들에게 좀 이런 따끈따끈한 그러니까. 뉴스를 좀 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안 친해서 그래요. 아니, 국민 TV 뉴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핫한 뭐 그런 아이템 들고 오셨어야 되는 거 추석 때 아닙니까? 내려가시는 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어디서든 간에 그닥 사교적인 사람은 못 됩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국민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튼간에 따끈한 소식은 못 가지고 오셨겠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또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시간이 다 돼 가나요? 여러분 또 교통 상황 전해 드리셔야 되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교통 상황 전해 드리는 동안 또 박주민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나올지 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 되나? 예. 들어와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님. 네. 전해주시죠. 대중교통 이용해서 고향 가는 분들도 많겠는데요. 지금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겠습니다. 전 시간. 네. 여러분은 지금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5부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님 모시고요. 최동욱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노래 나가는 동안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정말 모르시냐 했더니 그분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었는지도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관계가 좁으신 분이라서 우리는 정상적인 루트로만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을 합니다. 이런 학연, 지연, 이런 뒷줄로 해서 정보를 캐서 여러분 전해서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진 않습니다. 확실한 정보로 날카로운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날카로운 분석 계속 시작하시죠. 저희가 최동욱 총장 사퇴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스크린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이 발발되게 된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 탓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법률가가 얘기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선일보 보도. 야,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 던져도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전사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찰이 이 사건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에 대해서 수사 발표를 하던 그날 아침인가 그랬죠? 조선일보가 검찰발 수사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네네. 쫙 깔았던 그리고 그게 그 내용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완전히 김을 빼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때 최동욱 청장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노했다. 그리고 유출자를 찾아라. 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이 그때 유출자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는
뭐 유출자를 찾는 등의 그런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하고 이게 뭐 그래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했던 좀 전사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신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표방해왔던 그 냉전적인 사고 그리고 분단 체제를 계속 그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반공 상업주의라고 강준만 선생님이 그 명명을 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 신문의 그런 그 역사하고 보면 이번 역할은 조선일보만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뒤에서 등에서 칼 꽂고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이거 조선일보 소송 들어오시겠습니다. 예, 아주 조선일보가 딱 맞는 저는 제격이었다 이번에 아유. 조선일보가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성대로.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 전사를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보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됐었던 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란 것인데요. 최초에 네. 보도를 하면서 인용했던 자료들, 그 자료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뭐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그렇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것들은 전부 다 관련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대리인들 네. 의 동의나 위임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 볼 수 있다면 어떤 수사 목적을 가진 정부 기관이 본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 기관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쓴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놀란 거예요. 심지어 저는 가장 제가 이제 놀랐던 부분 입주자 카드를 봤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입주자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그거를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입주자 카드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보도 사실에 놀라는 것만큼 뭔가 국가기관의 협조 및 국가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었던 것이죠. 예. 게다가 뭐 이게 지금 특정 국가기관이 접촉해서 알 수 있는 정보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관이 보관하고 관할하고 있고 보관 주체도 굉장히 다르고 예, 맞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총합을 낼 수 있는 기관이라면 무엇일까? 이런 상상들을 그러니까 의혹들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조선일보가 기사 내용에서 보여준 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려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안 된다. 네. 잡혀갈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그냥 요즘은 페이스북에서는 정원이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정원아 안녕, 사랑스러워라. 정원아 안녕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쪽에 대해서 그닥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분들께는 결례여서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억 지읒 이응 조금 발음하기는 어렵겠지만 난 이분 오늘 발음 아슬아슬해서 여튼 피소대신 말씀하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제가. 네. 아무튼 제가 이제 MB 정부 때부터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견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MB 정부 때는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정당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기억지읒 이응은 좀 이렇게 으스스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아마 저는 어쨌든 약간 옆길로 좀 샜지만 아마 거기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총합해서 집적할 만한 그런 국가기관은 없을 것이다. 저는 저는 내곡동에 있는 거기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예. 아유, 이분이 이 국정원 관련 전문가다 보니까 이 언론 소송과 관련해서는 문외이시네요. 이미 걸릴 정도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언론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걸릴 정도로 표현하셨어요. 실제 굉장히 핫한 주제 아니에요. 이 사회 또 권력층에서 혼외자 그냥 누구를 대상으로 한 스캔들이라도 정말 핫할 수밖에 없는 스캔들이죠. 네. 예. 과연 공직자의 사생활까지도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어야 하는가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실제. 그렇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자의 어떤
그 혼외자 자체가 공직 수행을 중단케 할 만한 하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혼외자의 존재 자체가. 네네. 물론 혼외자를 뭐 전혀 챙기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네. 비인간적으로 대했다 이러면 이제 그것 자체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든지 도덕성의 하자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혼외자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공직 수행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정도의 하자다라고 보진 않고 그 점에서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2009년 11월 19일 날 사설을 썼었어요. 네.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이 혼외자 논란이 있을 때 제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라고 했는데 예. 저는 사실은 그 입장이 맞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조선일보가 그러면 왜 그때 입장을 지금 왜 갑자기 바꿨는지 예. 그런 게 참 너무 안타깝죠. 저로서는 조선일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니까 이제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정령 조선일보 버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말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이나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자식이 있다,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라는 공격을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의혹 제기하는 거 하지 말아라라든지 또는 치사하다, 그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대통령을 못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라는 입장들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또 당 차원이든 본인이든 밝혀왔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갑자기 그게 엄청난 도덕적 하자로 그런 의혹 제기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서 급속도로 이런 감찰과 이런 것들 진행해야 될 사유가 됐다는 것 자체도 저로서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머리로서는 이런 입장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네. 의심이 가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지금 박정희 변호사님께서 박정훈 네. 당시에 아마 그 조선일보 무슨 에디터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 칼럼을 쓸 때 이제 그래갖고 조선일보의 그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고 논란들이 많고 그러면서 그 칼럼이 자꾸 인용되니까 올해 9월 13일자로 검색이 되는데 그 똑같은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최동욱 총장과 이만희 장관의 차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변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가지고 자기가 쓴 걸 가지고 진보 인내하는 그런 이런 쪽에서 자기 칼럼을 갖고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막 이렇게 전파하는데 오해하셨답니다. 예. 저 오해했었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칼럼을 써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최동욱 총장과 이만희 장관과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간략히라도 좀 그 말씀해 차이가 주십시오. 첫 번째 이 장관은 은폐혹은 거짓말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최 총장은 거짓말을 했다. 뭐 모른다고 했다. 그 임 씨와의 관계를 모르는 척 숨겼다. 둘째로 이 장관 사건은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하다. 뭐 부인하고 다시고 할 것이 없었다. 근데 최 총장은 본인이 자꾸 피해가기로 하면서 의혹을 증폭시켰다. 네. 세 번째로 이 장관은 환경부 조직이나 부하 직원을 개입시키지 않았다. 근데 최 총장은 검찰 대변인을 시켜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책 물타기 차이다. 그러니까 뭐 이만희 장관은 무슨 정치적인 음모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최 총장은 자기를 흔들기 위한 뭔가 정치적인 저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걸 반박하는 또 이 칼럼을 반박하는 것들도 읽으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뭐 상세한 얘기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뭐 시간상 제약은 있겠는데 지금 저도 이제 그때 칼럼도 읽어보고 이번 칼럼도 읽어봤는데 정말 뭐 너무나 그 칼럼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너무 저기 하니까 옹색하니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겠다. 아마 이런 차원 정도에서 한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좀 저 칼럼이 지금 해명 칼럼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취지를 읽어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번에 최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 자체를 조선일보가 한 거거든요. 네. 자기가 의혹 제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꼬인 걸 가지고 오히려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의혹 제기한 게 오케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무슨 시간을 뒤죽박죽으로 사시는 분인가? 그렇죠. 논설을 하시는 분인데 논리적이지가 않은데요, 전혀. 어긋나네요. 사실은 이제 그 이만희 장관에 대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은 본인이 모른다.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라는 그 사람의 해명을 전제로 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이제 그럼 기냐 아니냐 논란으로 네. 가는 것인데 그렇죠. 이만희 장관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유전자 검사라는 법원의 수검 명령도 그 거부했을 뿐만 네. 아니라 그러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없이 커왔던 그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분들을 방치하고 소송해서 친자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도 사건이 불거진 초기가 그렇죠. 어쨌든 불거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명백히 부인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혼외자가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혼외자를 사실상 방치했었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네. 책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혼외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공직수행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부분으로 따져볼 문제지만 혼외자가 있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아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네. 공직자로서 과연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서는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시는 예.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실제 그 당시에는 그러면 혼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늘 도움을 그러니까 역할을 요구했던 상황인 거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 대리인인 임모 씨가 나서서 엄마인 임모 씨가 나서서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어쨌든 보호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도 이건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실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많이 예, 평가를 받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오늘 정도 보니까 이제 인권단체들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아동 인권을 무시하는 식으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을 예.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이제 지금 그 상황이 다르다는 거. 오히려 이제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쪽의 사안이 더 어떻게 보면은 예. 도의적인 거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누가 봐도 명백한데 칼럼을 쓰시는 분이 왜 저렇게 칼럼을 쓰셨는지 예. 참 답답하네요. 예. 동아일보도 또 거들었다면서요. 오늘 아침인가요? 네. 예. 그 노소리원 이름이 뭐였는데 모르겠네요. 최모식이 씨였던 것 예, 우리 같은데. 청취자 분이 또 올려주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검색하는 것보다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소설, 거의 노벨 문학상 수상감이라고 말씀들까지 하시는데, 소설을 쓰셔서, 혼외자, 성년이 된 혼외자 입장에서, 아버지께 전상하는 네.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었어요. 최영혜. 예, 빠르십니다. 그, 나민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제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이 조선일보의 보도와 그 이후에 네. 전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념을 떠나서 네. 지켜야 될 하나의 합의된 룰 같은 것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물론 제가 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를 진보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한다면 예. 저희 진보 쪽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지켜야 될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들 네.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공간 위에서 서로 상대와 경쟁하고 그 속에서 상대보다 더 나은 어떤 표를 얻는다. 그런 정치 게임으로서 얼마든지 경쟁을 할 수 있고요. 또 과정에서 경쟁하다 보면 조금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도 있고 좀 페어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보일 수는 있겠는데 과연 이렇게 정말 어느 날 안데없이 아주 대단히 민감하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어떻게 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이나 또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그 미혼모의 네. 어떤 그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 썼다는 그런 예. 편지 같은 것들도 보면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상처를 받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거죠.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좀 자기의 예. 정치적인 어떤 그 위치를 좀 자임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보수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우리 두 분께서도 아까 말씀 중에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후보 시절에 그 사생활 논란들이 있었고 네. 좀 답답하다. 데려와 봐라. 내가 얼마든지 해명해 주마.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증거를 좀 대봐라. 그런 네.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논란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정통성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것은 안 된다. 네.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 이런 방식의 하는 것들은 정치적인 논란과 별개로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 될 최소한의 규범과 가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자라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 정리를 해주셨다면 아마 지금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많은 박수가 쏘였을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여기 댓글을 보면요. 아까 그 또 남민주님께서 또 올려주신 댓글인데 제가 이분을 편애하나? 왜 자꾸 이분 글만 눈에 들어오나요? 그 박근혜 타생아 문제 다시 제기하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이광철 변호사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역시 또 그 나름의 룰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것만큼은 일관성 있게 우리는 견지하고 이 역할을 보수 세력에서 했어야 되는 것들이다. 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네. 거죠. 고양이 크님께서는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도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조선일보 역시 마찬가지였죠. 광우병 파동 때 조중동 불매운동 했었잖아요. 예. 그 언소주 운동 그래서 다들 뭐 기소까지 되셨어요. 불매운동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로. 근데 그분들이 분노하셨던 게 광우병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조선일보가 뭐 팩트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벼랑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광우병에 대해서 또 의혹이라든지 그 당시의 의혹들을 거의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면서 보도를 한 행태를 보고 이건 언론으로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본적인 원칙이 안 돼 있다라고 분노하셨던 거거든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일관성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장애 투쟁 워딩이 장애 집회였나요? 민주당 예, 네. 뭐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은 뭐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예. 민생을 그렇게, 방기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 야당이 져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 12월 24일 날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그때 사립학교법에 개방형 이사를 둔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예.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때 아마 강재섭 의원이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박근혜 의원도 당시에 이제 나왔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도 촛불을 들고 15,000명의 시민들과 네. 함께 우리 이제 또 사라지신 또 우리 전여오크 여사도 그때 나오셔가지고 그 촛불을 들고 했거든요. 오랜 네. 기간 동안 장애 집회를 그때 장애 투쟁을 했고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그때 그분에게 그때 한나라당에게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던져주신 분이 김한길 당시 열린우당 원내대표였단 말이죠. 예.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들 많이 그런데 하시죠. 자기가 들고 나간 촛불은 정당한 국민을 위한 투쟁이고, 지금 야당이 들고 나간 장애에서 천막치고 하는 거는 민생을 방기한 투쟁인가요? 그런 이중자 때 저는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가닥 기대를 했던 것은 그분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견지해왔던 그런 원칙, 신뢰, 혹은 품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명박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시쳇말로 다 뻥이었던 거죠. 정말 대선에서 표를 하나 더 얻기 위한 하나의 분식이었던 것이었다. 그 명백히 좀 제가 좀 잘못 봤고 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뭐 보수 진보를 좀 막론하고 우리가 좀 정치에 있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룰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될 최소한 합의된 가치 이런 부분들은 좀 견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좀 절실하게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중자 때 대표적인 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태도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죠. 그리고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를 해줍니다. 법무부가. 이야. 뭐 모른다더라 그 사람하고 또는 네. 뭐 아무 문제 없다더라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사실은 성매매와 관련된 거고 예. 업자와의 결탁이라든지 수많은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을 예. 수 있는 일인데도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최 총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거죠. 최 총장은 스스로 또 밝히겠다, 소송도 하겠다, 유전자 검사까지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해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 차이는 뭐냐. 제가 정말 순진한 건가요? 저는 이분들이 뭔가 일관된 원칙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제 뇌의 이 회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순진한 민변 변호사님들. 이래서 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 또 저희 민변까지 또 손수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 어버이님들요. 예, 민변 앞에서 계속 시위를 또 하셨죠. 뭐 요즘 뭐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저희 민변은 괜찮은데요. 민변과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사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변 분으로 잘못 알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그분들이 욕설을 하시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욕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민변 덕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감하죠. 근데 표현의 자유니까 그분들 예. 오셔서 하는 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 실제 여담입니다만은 또 저희가 그 얘기를 하러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석기 의원 관련된 지금 내란죄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도 압수수색이 있었죠. 이건 이제 추석밥상에 괜히 지금 다른 반찬이 올려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변 앞에 시위가 또 그 내란 음모죄와 관련된 변호인단에 이제 민변 변호사님들이 대거 들어와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여러분 좀 막히는 길 내려가고 계신데요. 교통 정보 궁금하시죠?